35도가 넘는 이 더위에 에어컨은 고장나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밀치고 저는 파리 메트로 4호선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고 모두가 당황했지만 비상통화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죠. 누구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외쳤지만 좁은 객차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이것은 악몽 같은 파리 메트로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을 가르치는 교수 마리 듀발입니다. 최고의 대학이라는 소르본에서 제가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끔 저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저는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 생폴 드방스에서 태어나 자랐답니다. 우리 마을은 예술가 샤갈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데 제 어린 시절은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행복하게 흘러갔어요. 아버지는 마을의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관광 가이드였죠. 매일 아침 아버지가 만든 갓 구운 크루아상 향기에 눈을 떴고 어머니가 관광객들에게 들려주는 프랑스 역사 이야기를 엿듣곤 했어요. 12살 때 처음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때 본 파리 지하철에 완전히 매료됐답니다.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도시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나타나는 모습이 마법처럼 느껴졌죠. 학교에 돌아가서 발표 시간에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로 지하철 네트워크를 그려 선생님을 놀라게 한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도시계획에 푹 빠졌고 결국 소르본에서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프랑스에 대한 제 애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파리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트로 개선 사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더라고요. 미국과 유럽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 전문성을 살려서 멋진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이거면 파리 지하철 개선 자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작성한 제안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파리시청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제안서를 보고 뒤집어질 공무원들의 표정과 저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을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역시 소르본 교수는 다르시네요. 그 말이 당신 덕분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 파리 공무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제안서를 검토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좋은 제안들이지만 왜 낙후된 유럽 지하철을 참고하셨어요?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된 정보가 있어요.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대요. 그쪽 사례를 함께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파리시청 공무원들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제안에 내심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 그것도 문화의 중심지 파리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벤치마킹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들이 한국행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수락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지하철이 뭐 거기서 거기지. 어떻게 파리보다 나을 수 있겠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투덜거렸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그리고 약속 장소인 삼성역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심 불안했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게다가 아시아는 처음이었거든요. 파리 공무원들이 그토록 칭찬하던 시스템이 정말 대단할지 아니면 과장된 소문일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미리 연락을 취해둔 덕분에 삼성역에서 서울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김현주 행정관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편하게 현주라고 불러주세요라며 친근하게 다가왔죠. 놀랍게도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오히려 제 프랑스식 억양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덕분에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듀발 교수님. 긴 비행 많이 피곤하셨죠? 현주 씨가 밝은 미소로 반겼어요. 만나서 반갑네요. 제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냉소가 묻어났어요. 파리 공무원들이 그토록 열광하던 이 지하철의 비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저는 눈썹 한쪽을 치켜올리며 말했죠. 하지만 그 무례한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하철 입구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제 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거든요. 이게 정말 지하철역이야?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마치 미래로 순간이동한 기분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스크린으로 가득했고
각 열차의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출구로 나가야 어디에 빨리 갈 수 있는지, 환승에 몇 분이 걸리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죠. 머릿속에 불현듯 지난주 파리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이 떠올랐어요. 센 강변에서 생제르맹대 프레의 카페 드 플로르로 가려고 지하철에 탔던 날이었죠. 먼저 매표소에서 15분을 줄 서서 기다렸고 지하철 입구는 소변 냄새로 진동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형광등 절반은 깜빡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예 꺼져 있었죠. 벽면은 온갖 낙서와 스티커로 뒤덮여 있었고 안내판은 너무 지저분해서 글자를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다음 열차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는 깜빡이는 전광판을 보고 한숨을 쉬었는데 결국 20분을 더 기다려야 했죠. 마침내 도착한 전철은 이미 사람들로 빽빽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마구 밀치며 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에 끼어 찢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한국의 지하철역은 마치 고급 쇼핑몰과 우주선을 합쳐놓은 듯 했어요. 비유하자면 파리의 지하철이 낡은 흑백 TV라면 서울 지하철은 8K 올레드 스마트 TV 같았죠. 그것도 파리의 것은 항상 고장난 채로요. 이게 정말 지하철이 맞나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하철역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프랑스의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그 더러운 동굴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이곳은 마치 고급 백화점의 로비 같았어요. 바닥은 반들반들 광이 나서 거의 얼굴이 비쳐 보일 정도였고 계단 손잡이는 누군가가 방금 닦아놓은 듯 번쩍거렸어요. 낙서가 하나도 없네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는 낙서 없는 지하철 벽면 찾기가 원리를 찾아라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벽이 있으면 무조건 스프레이 페인트로 뒤덮여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벽면이 그냥 벽면이었어요. 원래 색깔 그대로인 벽. 한국에서는 공공시설에 낙서하면 바로 CCTV에 찍혀서 처벌받아요. 현주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자기 집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집에 낙서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이해가 안 됐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이게 내 세금으로 만든 건데 라며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걷고 있는 방향 반대쪽으로는 실제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명품 매장들, 세련된 카페, 심지어 자동차 전시회까지. 고급 메르세데스와 BMW가 지하철역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하철역이 맞나요? 아니면 갤러리 라파에트에 온 건가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현주 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지하철역이에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생활 공간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쇼핑센터, 식당가, 심지어 문화공연장까지 연결되어 있죠. 개찰구로 향하는 길에 멈춰서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깔끔한 공공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더구나 입구에 무료라고 써 있었어요. 이건 농담이죠? 정말 무료예요? 제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어요. 파리에서는 화장실 이용하려면 보통 2유로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동전이 딱 맞아야 하고 문이 제대로 잠기지도 않아요. 그나마 운이 좋으면 화장지가 있죠. 운이 나쁘면 글쎄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현주 씨는 마치 제가 외계인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네, 물론 무료예요. 화장실이 왜 유료여야 하나요? 기본적인 필수 시설인데요. 너무 궁금해서 직접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죠. 마치 5성급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세면대는 반짝반짝 빛났고 거울에는 지문 하나 없었어요. 화장지는 넉넉했고 비누 디스펜서는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핸드드라이어는 실제로 작동했어요. 심지어 화장실 칸마다 소독 스프레이까지 있었죠. 이건 마법이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근처에서 소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여기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 결국 골목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리 지하철에 자주 타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죠. 현주 씨의 표정이 동정과 약간의 당혹감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상상을 하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공중 화장실이 당연히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더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파리에서는 정반대의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보면 여전히 이렇게 깨끗할까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주 씨는 분명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니, 어쩌면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밤새 청소를 하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분명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외국인을 놀리기 위한 특별 무대 설정 같은 거죠. 파리 공무원들이 진짜 파리의 지하철 대신 이런 미래도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니.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3일간 서울 지하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현주 씨가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지하철과 함께 흘러가는지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열차에 발을 들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파리의 진흙탕 같은 객차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의자는 마치 새 것 같았고 바닥이 반짝였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끈적끈적 소리가 나고 신발이 들러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매일 몇백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저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철저한 청소와 시민의식이요. 현주 씨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종점마다 청소팀이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자리에서 한 꼬마가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렸는데 옆 사람 바지에 흘린 거예요. 그의 엄마가 번개처럼 휴지를 꺼내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승객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파리였다면 아이가 과자 봉지 전체를 바닥에 쏟아도 부모님은 모른 척했을 거예요. 우린 아이들에게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 조심해라고는 가르치지만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는 잘 안 가르친답니다. 객차를 둘러보다 분홍색 좌석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뭐죠? 특별석인가요? 임산부석이에요.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죠. 저기 노란색은 노약자석이고요. 그때 일어난 광경에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노약자석 근처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노인분이 타자마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파리에서는 노인이 타면 젊은이들은 갑자기 졸기 시작해요. 아니면 갑자기 휴대폰에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온 것처럼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죠. 가끔은 노인분들이 젊은이, 자리 좀 양보해주겠나? 라고 물으면 저도 힘들어요라고 대답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현주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파리 지하철은 매일 생존 게임 같아요. 모두 대 모두의 전쟁이죠. 또 다른 충격은 객차 안의 놀라운 정숙함이었어요. 마치 이동하는 도서관 같았죠. 사람들은 최소한의 소음으로 대화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건 마법인가요? 파리 지하철은 마치 이동하는 록 콘서트장 같은데. 제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록 콘서트라고요? 현주 씨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네, 끔찍하게요. 누군가는 전화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이어폰 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지하철 전체가 자기 거실인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어요. 한 번은 한 남자가 기타까지 들고 와서 연주를 시작했답니다. 현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큰 신뢰로 여겨져요. 전화가 오면 대부분 작게 말하거나 문자로 대응하죠. 하지만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네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승객들은 거의 모두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현주 씨를 따라가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북을 읽고 다른 사람은 문서 작업을, 학생들은 공부를, 또 다른 사람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되나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역과 열차 안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지하에서도 끊김없이요. 즉시 제 휴대폰을 꺼내 테스트해봤어요. 어머, 포지보다 더 빠른 속도였어요.
파리에서는 몇몇 주요역에만 와이파이가 있는데 연결하려면 10분은 기다려야 하고 5분마다 끊겨요. 제가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그것도 작동할 때 한정이고요. 환승을 위해 다른 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열차 운행의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운전사 없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맞아요. 이 노선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자동으로요? 파리에서는 기관사가 파업하면 열차가 완전히 멈춰버려요. 매년 몇 번씩 그런 일이 발생하죠. 현주 씨는 서울 지하철이 얼마나 정확하게 운행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30초 이상 지연되면 큰 문제로 간주된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파리에서는 5분 지연은 정시로 간주된답니다. 다른 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 설치된 투명한 벽이었어요. 이건 대체 뭐죠? 에어로크인가요? 제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현주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스크린도어라고 해요. 선로 추락이나 자살을 방지하고 역내 공기질을 개선하죠. 파리에서는 일부 세역에만 있는데 그나마도 자주 고장나요. 여기는 모든 역에 있나요? 네, 서울 모든 역에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환승할 때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컬러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각 선마다 방향과 거리, 심지어 걷는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천재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파리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미로에 갇힌 쥐 같은 기분이에요. 표지판은 가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관광객들은 항상 길을 잃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인 가족에게 길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들은 1시간 넘게 환승 통로에서 헤매다 결국 지상으로 나가 택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지하철이 정말 홍보하는 것처럼 완벽할까? 낮에 본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 24시간 유지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파리에서는 밤이 되면 지하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시계를 보니 새벽 12시 50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지하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야.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지갑과 휴대폰만 챙겼어요. 이 야심한 시간에 나간다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관광 가이드에 피가 끓었나 봐요.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온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호텔 복도를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도둑질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죠.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파리라면 이 시간, 이런 상황에서 혼자 걷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선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차올랐어요. 지금쯤이면 노숙자들이 계단과 통로에 자리를 잡고 있을 거야. 아마 쓰레기와 오물도 쌓여 있겠지. 파리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광경이니까요. 샤틀레역이나 몽파르나스역 근처를 밤에 지나가면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역 입구에 도착했지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역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주변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담배꽁초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노숙자는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 나라의 노숙자들은 어디 있는 거지? 역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어쩌면 뒤편이나 구석진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한 가로등 불빛 아래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청소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난 외국인이 밤중에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체포되는 건가? 아, 저는 산책 중이었어요. 제가 서툰 영어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경찰관은 오히려 친절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께서는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친절함에 안심이 되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노숙자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파리에선 이런 시간에 지하철 입구마다 노숙자들이 잠을 자거든요. 여기서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아서요. 경찰관의 표정이 잠시 놀랍다는 듯 변했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도시 비교를 하고 계시는군요. 한국에서는 노숙자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긴급 쉼터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은 야간에 모두 폐쇄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모든 노숙자들이 쉼터에 가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혹시 사회복지나 도시행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파리시청의 의뢰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답니다. 경찰관의 눈이 반짝였어요. 교수님이셨군요. 이해가 갑니다. 연구를 위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시는 거군요. 정말 열정적이세요. 그의 칭찬에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낮에 봤던 것이 너무 완벽해서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해 호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호텔이 가까워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은 끝까지 정중했어요. 그래도 제가 호텔 입구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외국 손님의 안전은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은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과 CCTV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파리의 몇몇 구역은 밤에 경찰조차 꺼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도 밤늦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믿기 힘들었어요.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더욱 멀어졌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다음 날 아침 현주 씨를 만나자마자 제 야간 모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녀는 놀라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줄 몰랐네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야간 투어를 계획해 드릴게요. 우리는 서울 지하철역을 벗어나 연결된 쇼핑몰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제 눈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하 도시였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다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제 눈이 테니스공만큼 커졌어요.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라는 공간에서 시험 공부에 몰두하고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을 펼쳐 회의를 하고 쇼핑객들은 명품 매장을 구경하고 있었죠.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았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역은 악취와 위험이 가득한 공간이라 누구나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삼성역에서는 더 큰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천국의 문이 열리듯 거대한 도서관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별마당 도서관이에요. 현주 씨가 당연하다는 듯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잠시 들러 책 한 권 읽고 가곤 하죠. 천장까지 닿는 웅장한 서가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 파리였다면 이런 공간은 일주일도 못 간 악서와 쓰레기로 가득했을 거예요. 점심시간 코엑스몰 푸드코트에서 식사 후 트레이를 반납하려는데 현주 씨가 저를 분리수거대로 안내했어요. 사람들이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를 마치 발레 공연처럼 우아하게 분류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파리에서는 분리수거함이 있어도 대부분 귀찮아서 또는 내일이 아니니까라며 무시해요.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이 가능한 거죠?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죠. 현주 씨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처음엔 모두 귀찮아했지만 이젠 그냥 삶의 일부예요. 하지만 제 서울 체험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을 때였죠. 응급 상황으로 5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아무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파리였다면 이미 집단 항의가 시작됐을 텐데요. 더 놀라운 건 단 5분 지연에 역무원들이 모든 객차를 돌며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파리에서는 1시간 지연에도 설명조차 없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여의도역으로 이동했어요. 여의도역에서 나오자마자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여기는 서울의 금융 중심지예요. 많은 은행과 증권사, 방송국이 있어요. 현주 씨가 설명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역이 IFC몰이라는 고급 쇼핑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우산을 펴지 않고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파리에서는 비 올 때 지하철에서 나올 때 항상 우산을 펴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상으로 나갈 필요가 없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IFC몰 안에서 점심을 먹고 쇼핑을 즐긴 후 저희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지하철역에서 공원까지 가는 길에도 지하도가 있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현주 씨는 저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안내했어요. 해가 진 후에 방문하니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출구로 나서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미래적인 건물이 야간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건축 걸작품을 볼 수 있다니. 제가 감탄했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이에요. 밤에는 LED 조명으로 더 아름답죠. 그리고 주변에는 동대문 쇼핑몰들이 밤새도록 영업하고 있어요. 현주 씨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리고 홍대 입구역 주변도 방문했어요.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로 유명한 이곳은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젊은 뮤지션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독특한 소품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았죠. 마지막으로 현주 씨는 저를 강남역으로 데려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역은 놀랍도록 활기찼고 수많은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지하철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 모두 어디서 오는 거죠? 이렇게 늦게까지? 제가 물었어요. 학원이요. 한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도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지하철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죠. 그때 10대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지하철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아이가 혼자 가도 괜찮은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현주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예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있어요. 여성들도 밤늦게 혼자 지하철을 타는 것에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말을 증명하듯 주변에는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 여성들도 많이 보였어요.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성들은 밤에 혼자 지하철 타는 것을 정말 무서워해요. 실제로 위험하기도 하고요. 제가 감탄했어요. 3일간의 여정을 마치며 저는 도시계획학 교수로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선진 시스템의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시민의식에 있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파리 메트로 개선안을 완전히 새로 작성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술적 제안이 아니라 문화와 인프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비전을 담았죠. 파리도 변할 수 있어. 건물부터가 아니라 사람부터 변해야 해. 제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제 제안서는 파리시청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몇몇 프로젝트는 즉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답니다. 언젠가 파리도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답니다. 이 멋진 이야기는 단순한 지하철 비교가 아닌 두 문화의 충돌과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 듀발 교수가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서울을 방문했지만 3일간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감동적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듀발 교수가 깨달은 핵심. 진정한 선진 시스템의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시민의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리적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여정이 파리의 지하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하철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지하철 타시면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